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9월에서 11월까지는 모의 시험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 10분까지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1시 10분부터 풀이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고 나서 시험지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을 걷어가서 첨삭을 해서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1357 주의 경우에는 홀수형 A형, 2468주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은 짝수형, 이렇게 해서 시험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험 부분에서 오늘은 시험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먼저 세부 내용을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는 항상 시험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답을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강의를 진행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모의시험 오늘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의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이게 잘 되면 공부를 좀 덜 해도 답안 쓰기 능력이 명확하면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도 문제 파악이나 답안 쓰기 능력이 부족하면 이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어디까지나 답을 쓴 내용으로 그 부분으로 채점이 되고 그 부분으로 당락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출제자의 의도를 고려해서 문제를 잘 파악하고 그 문제에 맞게 답을 잘 쓰는 것, 이 부분이 모의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 파악, 답안 쓰기 능력을 길러서 우리가 실제 시험 문제에 대해서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를 잘 할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서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공부를 해왔는데 했는 내용 중에 이 시험을 쳐보면 아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명확하게 답을 쓴 내용이 있고 또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 아는 내용 그대로 수용하면 되겠고 또 모르는 내용 또는 몰랐던 내용, 또 처음 보는 내용,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봐서 몰랐던 내용, 이런 부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면서 그 내용을 새롭게 인식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서 시험을 치면서 뭔가 알듯 말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듯 말듯한 부분. 그러니까 이건 시험을 안 쳐보면 내가 그냥 공부할 때는 무언가 아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눈으로 보면 아는 것 같죠. 눈으로 보면 아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런 부분들을 복습하는 게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르는 것은 새로운 내용이다 보니까, 몰랐던 내용이다 보니까 주목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듯 말듯한 내용, 그래서 어느 정도 보면 내가 그냥 봤을 때는 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데 실제 시험을 쳐보면 점수에서 잘 안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해서 내가 무언가 그 문제에서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더 채워가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보면서 내가 아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 또 알듯 말듯한 여기에 구분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몰랐던 내용 부분 앞서 이야기했듯이 새롭게 인식하고 공부를 하면 되겠고, 알듯 모를 듯 답을 써서 정확하게 잘 모를 경우, 그런 경우가 뭐냐면 시험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막상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 그걸 잘 골라서 내가 이 부분은 더 보충을 해야 되겠구나, 학습이 더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잘 찾아서 실제 시험을 칠 때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부분이 또 모의시험에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모의시험에서 시간을 배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따라서 보면
A형, B형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처음 쳐보면 여러분 시간이 부족할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을 처음 치면 시간이 부족하고 답을 쓰고도 시간이 모자라게 되거나 비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답안 쓰기를 쭉 해왔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에 맞춰 연습하지 않았으면 이게 익숙해지는 부분까지는 최소한 몇 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답을 써왔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시험을 쳤거나 그랬던 분들도 원래 연습을 하지 않았으면 이게 오랫동안 잊혀져 있어서 다시 또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안 쓰기 부분에서 시간이나 배점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답을 쓰는 것, 이러한 훈련을 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 이 모의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의시험 제가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죠.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 이 부분을 잘 알고 여러분이 매회 모의시험을 칠 때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 우리가 실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답을 쓰는 능력을 기른다. 두 번째는 내가 학습한 내용 중에 아는 것 모르는 것 또 알 듯 말 듯한 것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점. 세 번째는 시간과 배점을 잘 고려해서 거기에 맞도록 시험을 친다 하는 점. 이런 세 가지를 매회 시험을 칠 때마다 잊지 말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면 오늘 자료가 있는데 문학 핵심 정리라고 해서 문학 핵심 내용 정리, 이게 먼저 자료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학 내용 중에 중요한 이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론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책에 있던 내용 중에 문학 일반, 국문학 일반, 현대문학 감상 이런 부분이고, 그 외에 문학교육이라든지 고전현대 문학사라든지 문학교육론, 2023년에 나온 문학교육론 책에서 우리가 보완할 내용 등등으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하면 여기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문학 핵심 내용,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낼 때 이게 자료로 나오는데 이 자료를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시험 관련 학습 자료 이렇게 해서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와 자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료 문제 뒤에는 항상 그 배경이 되는 자료들이 함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보면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와 관련되는 내용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의시험하는 부분 중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학습을 한다라고 할 때 내가 아는 내용은 다시 한번 점검하면 되겠지만 모르던 내용이나 아니면 알 듯 말 듯한 내용 등등은 이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세부 내용을 살펴봅니다. 1번에 보면 아래 가나의 장문 모형을 바탕으로 작성방 모형을 꿰다바시오 라고 했습니다. 1번 부분은 우리가 이 모형, 장문에서 모형을 그림으로 이렇게 드러낸 부분이 있습니다. 장문에서 모형을 그림으로 그려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크게 단선적인 모형이다 라고 해서 단선적인 과정 혹은 단선적인 과정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전통주의 혹은 형식주의 부분에서 이루어지던 방식으로 단선적 모형이다 라고 해서 미리 서기 여기 보면 미리 서기 그 다음에 고쳐 서기 이러한 형태로 제시되는 부분 다 이렇게 글을 서기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리 서기, 고쳐 서기 이렇게 단선적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선적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지구성주의 부분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단계로 제시되는
단계적인 모형, 단계 부분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있는 부분처럼 단계적 모형이다 할 때 가의 경우 가처럼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에 부분이 없더라도 내용 생성, 내용 조직, 그 다음에 계획하기, 내용 생성, 내용 조직, 그 다음에 표현하기, 고쳐쓰기 등등으로 되어 있고 항상 아래 조정하기가 있습니다. 단계적 모형의 형태로 요건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인데 이렇게 제시되는 부분도 있고 요것이 더 간단하게 앞에서 보면 계획, 생성, 조직, 그 다음 표현, 고쳐쓰기 요런 5가지 아래에 조정하기가 있습니다. 조정하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인지구성주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계적 모형으로 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런 단계적 모형 외에 평행적 단계 모형이다 라고 해서 평행적 단계 모형이 있습니다. 평행적 단계다 라고 할 때 그 부분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인데 평행적 단계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고쳐쓰기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제시해 놓고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이 부분 속에서 여기에서 처음에 계획해서 내용 생성하다가 조직하다가 이렇게 해서 표현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내용 생성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또 돌아오거나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되다가 또 이 부분에 가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고쳐쓰기 부분에 왔다가 다시 또 작성하기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을 평행적 단계 모형이라고 합니다. 평행적 단계 모형. 이 평행적 단계 모형은 이런 단계적 모형보다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국면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 앞에 단계적 모형은 뭐냐? 앞에서 우리가 보면 생성, 조직, 작성하기 부분이 있으면 생성하기, 조정하기, 작성하기에서 내가 제거한다라고 할 때 고쳐쓰기에서 다시 생성으로 올 때는 많은 단계를 건너뛰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내가 표현을 하다가도 바로 또 계획하기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단계를 바로 건너뛰어서 모든 부분이 동시적으로 제시가 될 수 있다 하는 점. 이렇게 제시되는 것을 우리가 평행적 단계 모형이라고 합니다. 평행적 단계 모형. 이렇게 제시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보면 제시를 해놨죠. 4페이지에 보면 평행적 단계 모형과 인지적 과정 모형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구성주의 모형이다 라고 할 때 그 아래에 보면 나의 경우 사회구성주의 모형이다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나 모형이 사회구성주의 모형이다 해서 사회구성주의 모형 이렇게 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구성주의 모형에서 현재 나처럼 제시되면 이 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대화나 협의하기 부분입니다. 내용 계획하고 작성하고 제고할 때 모두 뭐냐? 협의를 한다. 단계별로 협의를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기 부분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인지구성주의에는 조정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이루어지는 사고과정. 여기에서는 협의. 나처럼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세부 내용 속에 동그라미 형태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협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협의하기. 그 다음에 이 단계에서 보면 이런 단계로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계획하기 부분에서 제시되는 것. 그 다음에 이 부분 속에 글 단계에서 내용 생성, 내용 조직, 고쳐쓰기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둥글게 제시되는 형태 이렇게 제시되는 부분도 사회구성주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림으로 이렇게 드러낸다라고 할 때 이렇게 제시되는 단선 모형 그 다음에 인지구성주의의 이런 두 가지 사회구성주의 나와 또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되는 부분 중간에는 협의가 옵니다. 이렇게 오는 부분이 뭐냐 하면 5가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으로 드러내면 이렇게 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현재 가의 경우 나의 경우는 뭔가?
가는 인지구성주의, 나는 사회구성주의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 가나에서 각 작문 모형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요소가 무엇인지 각각 밝히라. 가에서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뭔가? 조정하기 부분입니다. 조정은 스스로 조절, 점검 등의 의미로서 이 부분이 조정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회귀형이라고 해서, 인지구성주의는 둘 다 회귀형, 앞에 단선적이라고 해서 여기는 회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단계적인 모형에서도 돌아갈 수 있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이 부분이 뭐냐? 돌아가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앞에 단계적 모형에는 조정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조정하기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런 부분이 조정하기입니다. 표현하기까지 갔다가 생성으로 돌아온다. 돌아오는 이 부분이 뭐냐? 조정하기라는 겁니다. 여기도 올라갔다가 여기 돌아오는 부분이 조정하기. 여기도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은 모두 뭐냐? 이게 조정하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조정하기 부분이 따로 안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에 조정하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점. 그래서 위 단계로 갔다가 돌아오면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더 보충해야 되겠구나 라는 전략 사고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회귀형이다. 단계적 모형도 회귀형이지만 평행적 단계 모형도 회귀형이다. 그래서 인지구성주의는 회귀가 가장 중요한데, 그 회귀라는 것은 뭔가? 무언가 부족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회귀의 의미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회구성주의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고 집단입니다. 집단이 함께 협의를 한다. 집단이 함께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 생성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조직하는 그런 형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길게 설명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림의 형태로 이렇게는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이론 자체로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오더라도 이 그림이 무엇을 말하는구나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에서 작문 모형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요소가 무엇인지 제시하라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가의 경우에는 조정하기. 조정하기는 바로 인지, 전략, 조절, 점검, 인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나에서는 협의하기. 협의가 들어가면 1점이 되겠고, 대화로만 하면 0.5점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화 부분에서는 대화주의 모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대화주의, 협의하기에서 사회구성주의는 뭐냐? 여러 집단이 혼자가 아닌, 앞에서 인지구성주의는 한 개인이 한다는 겁니다. 한 개인이 글을 쓰는 부분이라면, 사회구성주의에서는 이렇게 몇 명이 있습니다. 몇 명이, 예를 들면 3명이면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해당되는 사람들이 함께 뭘 하느냐 하면 함께 이렇게 글쓰기를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가? 계획하기에서도 함께 생각을 내고,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하기, 고쳐쓰기에 각각 함께 참여한다는 겁니다. 참여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글쓰기 부분에서 뭐냐면 사회구성주의의 의미이다. 그래서 여러 명이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끼리, 여기에 글쓰리로 가는 이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화주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화주의는 한 인물이 글을 쓰는데 이 인물이 누구와 대화를 하는가? 내가 이렇게 글을 썼을 때 이걸 눈으로 읽어볼 사람 누굽니까? 내가 필자라면 읽어볼 사람이 독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화주의는 뭐냐? 필자와 독자의 대화, 필자와 독자의 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화가 중심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협의하기도 하는 부분, 협의하는 부분, 협의해서 계획을 하고 협의해서 생성을 하고, 대화보다는 협의가 더 중요하고, 여기에서는 협의보다는 대화 중심에서는 대화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0.5점이 되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따로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넘어가서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기억 디귿에 각각 적절한 단어를 제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면 중세국어의 나, 너, 저의 경우 나, 너, 저 이 부분이 결합해서 내가 된다, 내가 된다, 제가 된다 라고 할 때 이 부분이 각각 주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관용격, 주격, 관용격, 주격, 관용격 등등으로. 그래서 나 뒤에 이가 결합하게 되고 그래서 주격으로 사용되는 경우, 나 뒤에 에의 형태가 결합했는데 관용격, 너, 저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이렇게 보면 형태는 같은데 주격으로 사용되거나 관용격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가, 주격인가 관용격인가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문맥 혹은 문장 성분에 의해서, 문장에서 이 부분이 어떤 성분이 되는가. 그래서 주어가 되면 주격으로 사용되었다, 관용어가 되면 관용격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의 첫 번째이다 하는 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성조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다. 성조,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다 할 때 내의 경우 보면 앞에서 보면 관용격은 다 평성입니다. 관용격의 경우 여기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 다 평성이다 하는 점, 평성이고, 그런데 나에서 내가 될 때 이 부분은 뭐가 되는가, 이때는 주격이 될 때는 거성이 되고, 그 다음 여기서 내로 될 때 주어가 되고, 여기도 제로 될 때 요 경우에는 뭐가 되는가, 여기는 거성이고 요 두 가지에서는 상승이 됩니다. 상승이 된다 하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 자료가 요 문제 외에 뒷부분에 7페이지에 자료가 함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중세 국어의 경우에 이렇게 이러한 유형으로 조사와 관련되는 문제를 최근에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첫 번째 밝히는 방법은, 첫째 뭐냐, 문장 성분에 의한 것이다. 둘째는 성조에 의한 방법이 있다. 성조, 사성점. 이 경우 주격조사의 경우에는 뭐다, 거성으로 사용이 되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관용격은 평성이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바로 가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가의 경우 거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점이 하나입니다. 나의 경우에는 가의 1번에 거성, 2번에 평성. 그래서 주격조사는 거성, 관용격조사는 평성이었다 라고 해서 용례를 통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것은 비교적 쉬운 문제인데 여기 있는 내용에서 이 부분까지 함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여기서 김동인의 경우 뱃따라기. 이건 김동인의 소설론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김동인 소설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보기에 있는 부분. 보기의 경우 김동인의 광염소나타라는 작품입니다. 광염소나타. 그래서 이 부분 속에 백승수라는 인물이 천재적 예술가이지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음악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주 이 인물이 천재이긴 하지만 예술을 보아서 죄를 용서해야 합니까? 아니면 처벌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사회 도덕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과 그 다음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의 경우에는 뭔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 인물을 용서하고 수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예술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 속에 보면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것, 여기에서 보면 뱃따라기 작품에서 뱃따라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전체 액자 속에 전체 액자가 있고 여기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는 나가 나오고 나가 이제 그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 나의 이야기인데 나가 그를 만나게 되는 부분이고 그 이야기이고 또 나가 제시가 되는 형태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의 경우 나가 그를 관찰하는 전체를 보면 1인칭 관찰자 형태인데 앞쪽에 보면 자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만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여기서는 1인칭 주인공에 가까운 부분도 볼 수 있는데 이 전체를 보면 1인칭 관찰자이다 하는 점.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보면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 이것만 보면 뭔가 우리가 떠돌이 운명의 비극이다, 떠돌이 운명의 비극이다 라고 하는 점. 형과 아우가 형도 떠돌고 아우도 떠도는 떠돌이 운명의 비극, 이런 부분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속에 있는 이야기에 초점 맞출 때 이러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에 있는 부분에서 보면 이 인물이 부르는 게 나가 그를 만나는데 그가 만들어낸 음악이 뭐냐? 뱃따라기입니다. 한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가 만들어낸 것이 뱃따라기이다. 그래서 앞에서 속에 있는 이야기만 하면 떠돌이 운명의 비극이다, 떠도는 운명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바깥의 이야기를 함께 고려하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바로 인간의 비극, 이게 비극입니다. 인간의 비극으로 인한 전체 내용에서 보면 뱃따라기가 좋은데 이 뱃따라기가 무엇에서 형성되었는가? 인간의 비극으로 인한 예술의 형성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경우에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이 부분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담겨있는 이야기만 하면 떠돌이 운명의 비극, 담겨있는 부분을 하면 떠돌이 운명의 비극으로 이것은 뭐가 유사하다? 김동리의 역마와 유사한 내용이 이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경우에 기억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 뭔가? 단어를 찾아서 제시하라. 그래서 여기는 떠돌고 있는 부분인데 형님 그저다 운명이 왜다 라고 했을 때 운명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운명이다 라고 하는데 이 운명이 뭐냐? 떠돌이 운명입니다. 떠도는 운명. 그래서 그 용어로 보면 운명이 왜다 외에 둘, 넷, 여섯째 줄 바람으로 말미암아 파선을 하여 몇 사람은 죽고 그는 정신을 잃고 물 위에 떠돌고 있었다. 떠돌고 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돌고 있다라고 할 때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떠돌고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 부분에서 보면 아래와 같이 니은에 해당되는 예를 작품에서 두 가지 찾아 제시하라. 니은에 해당되는 것. 그래 예술의 하나가 희생되는데 산출되는데 희생하는 부분. 여기서는 뭐냐? 그의 아내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아내의 죽음, 억울하게 이렇게 오해로 인해서 아내가 자살하게 되어서 아내가 죽게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떠돌고 있는 그의 삶, 그의 삶이나 혹은 그의 아우의 삶, 떠도는 그의 삶이나 그의 아우의 삶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이런 부분이 비극이다. 이러한 비극으로 인해서 바로 뭐냐? 아름다운 이런 뱃따라기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김동인의 작품에서는 제가 그 외에도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언문일치체를 확립했다. 언문일치체는 뭘 말합니까? 문체 부분의 끝부분에 다로 끝나는 형태로 니은다, 는다의 형태로 끝나는 부분, 그것을 말하고 두 번째 유미주의 순수소설을 지향했다. 유미주의라고 할 때 앞에 있던 예술지상주의, 예술을 가장 강조하는 이런 부분, 이러한 예술론에 쓰인 작품이 뭐라는 겁니까? 뱃따라기와 광화사, 광염소나타, 뱃따라기, 광화사, 광염소나타, 이 세 가지가 이런 유미주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음 작품 속에 나나 그의 사용, 그의 작품 속에서 나가 김동인의 작품 처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나 그녀라는 말도 처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 단편 소설을 확립했다. 인형조종설이다 라고 할 때 인형조종설, 인간의 운명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조종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인형조종설의 내용입니다. 이 작품에서도 뭐냐, 아내의 죽음에 해당된다든가, 그 다음에 형제가 우연히 태풍이 부는 날 우연히 만나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여기서 인형조종설과 관련이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김동인이 묘사 방법을 이론 묘사, 다원 묘사, 순객관 묘사로 나눴는데, 순객관 묘사는 3인칭 관찰자이고, 그 다음 이론 묘사는 한 인물 중심으로, 다원 묘사는 여러 인물을 대상으로 드러내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김동인의 소설에서는 주로 이론 묘사, 한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세부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가와 나의 연극적 요소에 대해 제시한 보기의 빈칸에 작성 공부와 함께 적절한 답을 제시하시오. 가의 경우 작자 미상의 고려 처용가, 나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통영 오광대, 처용가 부분이 우리가 시험에서 안 나왔습니다. 처용가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신라의 처용가나 고려의 처용가 언제든지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4번은 고려의 처용가 부분이 제시가 되었고, 5번에 보면 또 신라의 처용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가 부분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면서 안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현재 가는 고려 처용가인데 고려 처용가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첫 부분, 끝 부분. 이 지문 중에 가의 경우에 첫 부분, 가의 예는 어떤 부분이 특징인가? 바로 서사에 임금을 송도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원래 가사에는 가 내용은 없었을 겁니다. 없었는데 고려 궁중소각이 되면서 이 내용이 덧붙었다. 그래서 천하대평이다, 삼재팔란이 사라졌다, 임금의 덕을 기르는 내용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략 아래에 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대화 형식으로 무대 위에서, 그 당시에 뭐냐, 무대 혹은 산대라고 합니다. 산대, 높은 무대를 만들고 그 위에서 공연을 했다. 언제? 궁중의 나래나 연회. 궁중의 나래라고 할 때 나래는 뭐냐, 궁중에서 액을 쫓아낼 때 나래라는 행사를 엽니다. 그 다음에 연회, 잔치자리, 이런 때 뭐냐, 무대에 사람들이 여럿이 올라가서 그렇게 공연을 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공연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 연극의 특징을 지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극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하는 점도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갈등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역신과 처용의 갈등이 부각되어 있다 하는 점. 그 중에 네 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동경 밝은 달에 새도록 논이다가 들어 내 자리를 보니 가라리 내이로세라, 아우 둘은 내 어리와 둘은 네 어리요. 여기까지 제시되는 부분, 요 세 줄이 뭐냐 하면 신라처용가 1에서 6구입니다. 신라처용가 1에서 6구.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게 뭐냐면 향가 해독의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라의 향가를, 여기 있는 처용가 이 부분을 보고 이렇게 향가가 되었구나. 그래서 체언 뒤에 조사의 경우, 어간 뒤에 어미의 경우, 그래서 체언이나 어간의 경우 뜻을 빌어온다, 어미나 조사는 음을 빌어온다 하는 방식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런 예가 향가 해독의 열쇠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특징을 함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가 부분에 처용과 역신의 대립이 두드러진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문제로 7989는 왜 제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7989는 용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대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데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7989는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통영오광대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나에서 해서 여기에 설명이 있죠. 이 설명을 통해서 잘 이해하면 좋겠고, 나에서 기억이 드러난 내용을 찾아 제시하라. 기억이 드러난 내용은 뭔가? 기억이 드러나는 것. 관객의 참여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통희곡, 탈춤이나 마당극, 탈춤 등에는 관객의 참여가 있다라고 했죠. 직접적인 관객의 참여는 어느 부분이냐? 여기 행에서 보면 놀량패 일동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놀량패.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원래 탈춤이나 아니면 우리가 보면 가면극 같은 의미인데, 탈춤이나 가면극에서 그게 보면 관객의 등장이다 라고 할 때, 대체로 이 탈춤이나 가면극은 이렇게 넓은 마당에서 이렇게 있고, 구경꾼이 이 주변에 둘러앉습니다. 구경꾼이 있고, 이게 마당이 되면 여기가 공연장입니다. 이 마당에서 앞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꽹과리 치는 사람, 꽹과리, 북, 장구, 징, 사물 부분이 갖춰집니다. 항상 사물이 갖춰져 있고, 여기 꽹과리 치는 사람이 대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배경음악을 들려주는 사람입니다. 배경음악.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배우가 나와서 이제 공연을 혼자 하거나 여럿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앞에 바깥에 있는 사람은 관객들이고, 이 악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물놀이 하는 악공들이라고 합니다. 악공들의 경우에 밖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할 때 주로 다른 작품에서는 참여가 뭐냐? 여기에는 악공과 인물이 대화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악공 혹은 악공들과 등장인물의 대화. 그러면 뭐냐? 이 악공들도 관객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참여한다라고 할 때 여기에는 관객들이 대사를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인물이 여보시오 하면 여기서 왜 그러시오? 누구누구를 못 봐서 어디로 가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게 뭐냐? 악공의 참여다. 그래서 악공들과 인물의 대화 부분에서 악공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여기 악공의 참여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 놀량패라고 하는 것은, 놀량패는 뭐냐? 이 주변의 관객들을 말합니다. 주변에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그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연행을 하는 사람, 같은 연희패, 같은 소속들입니다. 놀량패는 뭐냐? 여기에 모여서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통영오광대만 이게 있습니다. 통영오광대에서 각시와 거기 보면 정돌이가 함께 나와서 각시가 이 사람들이 놀러오시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인물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는 겁니다. 이 중간에서 이 사람들이 춤추고 노는 이런 장면, 춤추고 노는 이런 장면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뭐냐면 춤추고 논다라고 할 때 이 춤추고 노는 이 장면이 실제 관객의 참여다. 그래 여기 놀량패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목은 여기 있는 핵심 내용은 놀량패이지만 우리가 마당극에서 이루어지는 관객의 참여라고 할 때는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있다. 이건 보편적입니다. 이 부분 1번에 해당되는 것은 탈춤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면극에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근데 2번에 해당되는 요 내용은 통영오광대 바로 이 부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이다. 함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제 설명하는 부분들이 이게 답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설명하는 이걸 함께 설명하는 것은 뭐냐? 현재 문제는 이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를 이런 걸로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듣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4번까지 다루었고 5번으로 넘어가서 5번에 보면 아래 작품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맞게 서술하시오. 가의 경우, 나의 경우. 가는 처용가, 나는 봉선화가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와 나에서 대상을 찬양하는 표현의 특징 및 그 효과를 각각 설명할 것. 여기서 처용가 부분의 경우 처용가 부분은 뭘 드러내는가? 처용의 관용을 어떻게 보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처용의 관용, 처용의 관용을 장면을 통해 처용이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서 훌륭하다. 처용이 덕이 있고 너그러운 사람이다. 이걸 칭찬하는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 제시되어 있는 표현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가의 경우에는 첫 번째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게 둘은 네어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가? 다리가 넷이다. 이런 부분에 사람을 다리로 두 개, 네 개의 다리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제유를 통해서 제유로 표현해 심각한 상황을 피해서 관용으로 넘길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부분에서 원래는 들어와 자리 보니 원래 하면 두 놈이 누워있네. 한 놈은 내 것인데 한 놈은 누구 것인가? 놈으로 이렇게 나쁘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 다리가 넷이다.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해학적으로 드러낼 수 있겠다 하는 점. 두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이다라는 심각한 상황을 해학으로 드러냈다. 그래 제유 부분과 해학, 다리가 둘이다 다리가 넷이다 할 때 이런 부분의 경우 제유가 되겠고, 제유를 통해서 상황을 덜 심각하게, 또 해학을 통해서 관용으로 드러내게 했다 하는 점. 그래서 특징 및 효과라고 할 때 대상을 찬양하는 표현과 그 효과가 각각 함께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 속에 보면 다리가 넷 둘이란 제유로 표현했다. 심각한 상황을 피해 관용을 베풀 수 있다. 이게 효과라는 겁니다. 또 배우자의 부정이나 심각한 상황을 해학으로 드러냈다. 해학은 뭐냐? 상대에 대한 관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러니까 끝부분에서 우리가 해학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뭐가 되는가? 상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용서를 안 하려면 뭐가 되는가? 앞에서 본대 내에다 바란 아잔을 떼어리고 이런 걸 빼버리면 그냥 대립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 처용과는 앞부분에서 뭡니까? 7989를 빼버린 채로 역신과 처용의 대립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 나의 경우는 찬양하는 표현은 뭔가? 첫째, 봉선의 푸른 잎은 봉의 꼬리로, 붉은 꽃은 신선으로 비유해서 그래서 비유를 했다. 비유를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다. 이름과 관련된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봉선이라고 할 때 봉과 신선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비유로 재밌게 표현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잘 드러낸다. 두 번째, 봉선화를 여인으로 의인화했습니다. 의인화를 통해 여인으로 의인화에 드러냈고, 이를 통해 여인의 친구라는 점과 봉선화에 대한 친근함을 잘 드러낸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표현이 있고 표현과 그 효과 부분을 잘 드러내야 된다. 효과 부분에서 표현의 특징 및 효과라고 할 때 여러분이 답을 쓰면 어떤 표현을 제시하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게 주제를 잘 드러낸다. 이 표현이 있을 때 이 표현을 찾고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의의나 장점이라는 겁니다. 의의나 장점에 해당되는 것, 효과. 이 부분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냐? 이 부분이 이걸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고 주제를 잘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쓰면 제가 감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어떤 표현이 있다라고 할 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비유 부분인데 푸른 잎은 봉의 꼬리, 붉은 꽃은 신선, 이렇게 해서 봉선이 되죠.
그 봉선이라는 부분을 통해 이름과 관련지어 아름다운 모습을 잘 드러낸다. 봉선의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전체 주제를 잘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봉선을 여인으로 의인화했다. 여인으로 의인화한 것은 뭔가? 여인의 친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친구라는 점을 강조했고 사람이니까 친근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친구, 친근함 등을 강조함으로써 주제를 잘 드러낸다. 봉선화만큼 여인이 그만큼 가깝다라는 그 주제를 잘 드러낸다. 그리고 주제를 잘 드러내되 앞에 이 부분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 근데 우리가 답을 쓰면서 이런 문제의 효과를 말하시오 하면 대부분 뭐냐? 어떤 답으로 나오는가? 그 제유를 사용해서 제유를 사용해 주제를 잘 드러냈다. 이렇게만 합니다. 제유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 때문에 주제가 잘 드러난다. 이걸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감상이 됩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죠. 시대 현실이 있다면 시대 현실이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그게 주제를 잘 드러낸다 라고 이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따져서 하나하나 따져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안에 뭐가 부족한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 그 특징, 효과 등이 잘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것이든 관계없는데 그 효과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다음 나의 시상전개 방식을 두 가지 밝히라. 나의 경우 시상전개 방식에서 수미상관, 봉선화 이 이름을 니라서 지어낸고 봉선화 이 이름을 누가 지어냈는가? 이행에 그렇게 있습니다. 맨 끝부분에 봉선화 이 이름을 니라서 지어낸고 일로 하여 지으세라.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과 끝부분에 뭐냐? 수미상관이 되도록 그렇게 짜여졌다 하는 점. 그래서 수미상관 구성이 있다. 두 번째는 전체가 뭐냐? 시간적 순서. 봄, 여름, 가을의 전반적인 시간적 순서다. 그래서 시간적 순서라고 했을 때 순행적, 추보적 구성이다. 그래서 시간적 순서에 의한 구성.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만남과 헤어짐,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봉선화라는 여인과의 만남,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헤어짐, 만남과 헤어짐의 의미가 잘 드러난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상전개 방식을 밝히는 다른 내방가사와 비교할 때 나의 의의는 뭔가, 나의 의의가 뭔가. 그래서 대부분의 내방가사가 여인의 신세 한탄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 섬세한 감각으로 여인의 밝은 생활 정서를 드러냈다. 내방가사가 여인의 신세 한탄이 아니면 시집살이입니다. 시집살이 아니면 여인의 신세 한탄 이런 게 많은데 이 부분에서는 섬세한 감각으로 여인의 밝은 생활 정서, 보통은 시집살이 어려움이 무겁거나 장중한 그런 내용인데 여기는 밝은 생활 정서를 드러낸 점이 특이하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5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 아래 글을 바탕으로 글을 쓸 때 의미를 구성하는 계획하기에 대해 교수학습 발휘한다. 작성 방법에 맞게 서술하라. 계획하기. 글쓰기에서 계획하기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 그래서 계획하기와 읽기에서 읽기 전의 활동이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기까지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이나 주제. 그 다음에 그래서 글쓴이가 고려했을 부분. 떠올린 생각이나 글쓴이의 생각이 이 글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 주제에 관한 최근의 화제를 이용해야지. 1단락에서 어느 부분. 주제에 맞게 글의 관습적 형식과 전개 방식을 고려해야지. 표현된 부분은 뭐다?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개념을 쉽게 이해하도록 쉽게 설명해야 되겠다 하는 점. 이렇게 해서 학습활동 1, 2 부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의 기억에 적절한 내용, 이거를 쓴 목적은 뭔가? 우리가 전체 내용을 쭉 읽어보면 동물복지에 관심을 가져 건강한 축산환경에서 가축을 기르자. 더 축약하면 건강한 축산환경에서 가축을 기르자. 이게 주제가 됩니다. 이 부분 속에 니은 디귿
부분이 있습니다. 니은 대것의 각각 적절한 내용. 니은은 이 부분은 관습적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되는가?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조. 3단 구조 부분이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3, 4단락에서는 문제 해결의 구조를 활용했다. 이 부분의 경우 우리가 보면 서론 부분에서 1, 서론 부분이 1단락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 본론, 서론 1단락이고 본론의 경우 2단락과 3단락. 결론의 경우 4단락.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이게 관습적 형식이다 하는 점. 그 다음 전개 방식이라고 했을 때 2단락과 3단락은 뭐냐? 여기서 문제와 해결에 해당되는 부분. 문제와 해결이어서 문제 해결식 내용 전개 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의 구조를 파악할 때 항상 세 가지 층위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글의 구조를 파악할 때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전체 한 편의 글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한 편의 글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1단락이 대체로 보면 우리가 서론이다 라고 할 때 서론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 본론이다 라고 했을 때 본론에 해당되는 것이 이 부분이다, 결론이다 하면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 이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먼저 3단 구성 등 이렇게 가장 크게 나누어지는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관습적 형식이다. 관습적 형식 혹은 형식 스키마 혹은 상위 구조, 그래 가장 위의 구조, 상위 구조. 그래 3단 구성에 해당되는 것. 보통 이런 부분 우리가 3단 구성, 4단 구성, 5단 구성 이렇게 단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형태 부분을 말합니다. 3단, 4단, 5단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부분은 관습적 형식이다 또는 형식 스키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 부분이 있고 원인이 있고 이 부분에 해결 방향이 해결 1, 2가 있다. 여기에 문제, 원인, 해결 이런 구조가 뭐냐?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이게 원래는 전개 방식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구조라고 하기도 합니다. 구조라고 할 때 이렇게 전개 방식 부분으로 실제 보면 구조 또는 전개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는 전개 방식으로 몇 개의 단락에 걸쳐서 두 개 이상의 단락에 걸쳐서 나타날 때 그때가 전개 방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1단락 속에 어떤 특정 부분이 있고 2단락 속에 이런 식으로 단락 속에 있는 특정 부분, 이런 부분 하나의 단락 내에 있을 때 보통 이것은 표현 혹은 표현이나 혹은 설명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현 방법 혹은 설명 방법.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형식 스키마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 전개 방식에 해당되는 단락 간의 관계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하나의 표현 속에 인용이라든지 예시라든지 지정, 대조, 비교 등등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보면 문제 해결이나 인과관계는 단락에 걸쳐서 나타나면 전개 방식이고, 한 단락 속에 바로 묻고 답한다든지 문제 해결 아니면 인과가 바로 나타나 있으면 표현이나 설명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의 내용, 니은에서 3단 구조와 함께 문제 해결, 디귿 부분에서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개념을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 디귿 4단락에서 보면 4단락 속에 그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4단락 속에 이 같은 공장의 축산식 문제를 안고 동물복지인정제도, 동물복지인정제는 동물을 사육하면서 농장주가 동물들에게 배고픔과 영양 등으로 모험하는 부분이다, 제도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 세부 내용에서 보면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부분에서 보면 매체 활용, 사진의 그림 내용을 한다 라고 할 때 이 부분에 가장 적절한 그림의 내용을 각각 제시하라. 어느 부분에 어떤 그림이 좋을까? 여기서는 공장식 축산을 보여주는 사진, 앞에서 보면 셋째 단락 속에 공장식 축산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동물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대조하여 제시하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된다. 그림의 내용을 각각 제시하라 라고 해서 어떤 그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공장식 축산과 관련되는 것을 드러내면 이것의 문제점을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7번 넘어가서 다음은 독서 영역의 교수 학습 모형에 의해 구한된 학습 자료이다. 학습 자료의 적용에 교수 학습 모형에 대해서 작성 방법에 맞게 서술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안내 단계, 안내, 학습 목표 안내, 읽기 전략 소개, 글 읽기, 목표를 안내하고 전략을 소개하고 실제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안내하는 단계. 그 다음 학습활동 부분이 있습니다. 학습활동 부분이 있고, 학습활동 소개, 교사의 시범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활동 2 소개, 읽기 자료를 바탕으로 조별로 학생교사들이 선생님을 대상해서 학생교사들이 있습니다. 학생교사 혹은 모의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모의고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교수학습 모형은 뭔가? 상보적 교수법이다. 상보적 교수법. 그 다음에 기억에서 리얼에 적용된 읽기 전략에 대한 분석. 앞에서 여기 보면 기억 부분의 경우 제목을 보고 예상해 본다. 글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묻는다. 그 다음에 내용을 종합한다. 내용 중에 자신이 이해한 바와 이해되지 않는 것 명료화한다. 이렇게 해서 읽기 부분에 상보적 교수법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읽기 부분에서 그 네 가지 부분이 있죠. 앞에서 예측, 질문, 요약, 명료화. 예측, 질문, 요약, 명료화. 그래서 예측, 질문, 요약, 명료하기는 읽기 부분에 읽기의 상보적 교수법에 함께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 학습 모형에 따라 미음의 활동 후에 제공되는 교사 지원 활동. 미음 뒤에 다음 읽기 자료를 바탕으로 조별로 학생교사들이 선생님을 대신할 읽기 전략을 제공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미음의 활동 후에 제공되는 교사 학습 활동이 뭔가? 학생들이 원래는 교사와 학생이 하고 학생과 학생끼리 했으면 선생님이 뭐라는가? 잘했는 면이 있으면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했는 면이 있으면 칭찬해 주고, 그 다음 피드백한다, 정교화한다, 단서화하기 등등의 이러한 방식.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제시된 내용 중에 미음의 활동, 조별로 학생교사들이 선생님을 대신 읽기 전략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라고 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앞서 보면 직접교수법,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직접교수법과 현시적 교수법, 그리고 상보적 교수법, 이렇게 나눠줄 때 직접교수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객관주의 시대 부분이고, 이 부분의 경우 직접교수법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기능이나 행동을 반복을 통해 숙달하는 것. 우리가 예를 들어 칠판에 글씨 서기 하면 이 글씨 서기를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먼저 설명, 시범,
질문, 그 다음에 글씨 쓰기를 계속 연습을 하는 형태로. 그래서 글씨 쓰기는 기능으로, 하나의 기능으로서 숙달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직접교수법이고 기능이나 행동에 대한 것을 다룬다. 주로 운동이나 이런 경우에 다양한 운동에서 이런 활동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직접교수법이다. 현시적 교수법은 뭐냐 하면 현시라고 했을 때 겉으로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상이 되는 건 사고나 전략입니다. 이 사고나 전략을 뭐냐, 원래는 교사의 머릿속에 있던 것인데 머릿속에 있던 사고나 전략을 드러내서 그래서 이것을 학습하게 한다. 이것은 행동이었습니다. 기능이나 행동이었는데 이건 사고나 전략을 드러내고 이것을 학습하게 하는 것. 사고나 전략을 겉으로 드러내는 게 뭐냐, 현시라고 했을 때 현시는 겉으로 드러내는데 뭘 드러내느냐, 사고나 전략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보적 교수법이다 라고 할 때 단계는 거의 세 가지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교사, 학생, 교사에서 학생 이항으로 되는 부분으로 비슷한데 상보적 교수법에는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독서 부분에서는 독특하게 뭐가 있는가, 방금 독서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죠. 상보적 교수법이다 라고 할 때 독서 부분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 질문, 요약, 명료화. 독서에서 예측이나 질문 읽어가기 전에 요약, 명료화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상보적 교수법에서 독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상보적 교수법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모의교사의 존재입니다. 모의교사 혹은 학생교사라고 합니다. 그 가장 변별적인 것이 뭐냐, 모의교사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현시적 교수법이다 라고 할 때 인지구성주의와 연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사고나 전략이 중요하다. 상보적 교수법에 넣으면 각각의 이런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뭘 하는가, 글쓰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 이렇게 글을 썼을 때 모의교사, 학생교사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7번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8번. 문법 부분인데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이다에 대해 작성 방법에 맞게 서술하시오. 이다가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 문법에서는 이다를 서술격 교사로 보고 있는데 우리 문법 특징 중에 이다를 다양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다를 다양한 부분으로 보는 것. 그는 군인이다. 이것이 시계이다. 이 부분의 경우 보면 가의 경우 밑줄 친 부분을 고려할 때 가나다라 중 기억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자료는 뭔가? 기억을 설명한다. 학교 문법의 서술격 교사를 본다라고 할 때 거기서 보면 조사인데 서술격이다. 그래서 이것은 다의 경우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철수 뒤에 이다가 왔다. 철수 뒤에 가가 왔다. 철수 뒤에 럴이 왔다. 철수가 철수를, 이런 부분은 모두 뭐냐? 이 부분의 경우 명사 뒤에 조사가 와서 조사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철수이다도 뭐냐? 명사 뒤에 사용되었으니까 이게 조사가 된다는 겁니다. 조사인데 이게 명사 뒤에 왔으니까 그럼 뭐냐? 이 부분의 경우 앞서 이야기했듯이 조사인데 명사를 서술어로 만듭니다. 서술어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서술격 조사. 그래서 체언 뒤에 결합하고 서술어로 만드는 기능을 지니기 때문에 서술격 조사 부분으로 하는 것은 뭔가? 다의 예를 통해 설명하면 가장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가의 경우, 나의 경우라는 각각 뭔가? 그래서 가나다라 밑줄 친 부분을 고려하여 니은 및 그 특징에 대해 각각 가장 적절한 자료를 골라서 수라라. 니은의 특징에 다양한 이견이 있다. 그 특징에 대해. 가의 경우 그는 군인이다. 이것이 해식의 이다. 이다를 여기서는 지정사로 봅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지정사로 보는 것이 가. 그는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는 참으로 선생님답다. 여기서 이 부분의 경우에 나의 경우 이다를 물어보는가 라고 할 때 이 부분의 경우 접사로 보는 예다. 그러니까 선생님 뒤에 와서 답이 와서 답다. 형용사로. 그는 훌륭한 선생님이다. 선생님 뒤에 이가 와서 서술격 조사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경우 이다를 접사로 보는 예이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접사 답이 붙어서 선생님 뒤에 답이 와서 명사를 선생님 답 이렇게 와서 명사를 바꿔주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래서 나의 경우에는 핵심이 접사로 보는 예, 명사를 서술어로 바꾼다. 답이 명사를 서술어로 바꾸듯이 이도 역시 그러하다 하는 점. 그 다음 라의 경우 사회인인 형님, 집에 가는 형님, 형님이다 접는다. 이 경우에 보면 사회인인 형님이다, 집에 가는 형님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시제로 따질 때 앞에서 보면 집에 가는 하면 현재형이다. 사회인인 형님, 이다 뒤에 관형격 조사가 올 때 사회인인 형님, 집에 가는 사회인이다, 사회인인 형님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집에 가는 사회인인 과거를 드러낼 때 앞에서 보면 형용사인데 사회인인 형님, 사회인이다 이렇게 바로 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된다? 앞서 부분에서 이 부분의 경우 형용사 사회인인 형님 기본형이 과거를 드러냅니다. 그 다음 집에 가는 형님은 현재. 형님이다 접는다 할 때 형님 뒤에 이다가 오면 이것은 뭐가 되는가? 원형 뒤에 이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제가 결합되지 않는다. 현재형에서 보면 형용사의 현재형은 형용사는 현재형이 기본형입니다. 형용사는 현재형이 기본형이다. 그래서 기본형으로 사용된 형님이다. 그 다음에 동사는 접는다로 시제, 니은이나 는이 결합되어야 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라의 경우 의존 형사소로 볼 수 있는 예이고, 이다는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은이 관형사형 현재로 사용되고 종결형에서 동사와 달리 기본형이 서술어가 되도록 사용되어서 형용사 활용을 보인다. 자,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역시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해서 제시를 했는데, 가의 1번의 경우 뭐가 되는가? 현대국어의 장음, 현대국어의 비분제럼소, 비분제럼문. 2번은 뭔가? 중세국어의 비분제럼문. 1, 2가 사용된 시기및 비분제럼문은 각각 뭔가? 1은 현대국어의 소리의 길이, 즉 장단이 비분제럼문이다. 2는 중세국어에서 음의 고저가 비분제럼문이다. 이어시대 음의 고저. 여기 보면 1번 활, 절, 배 이렇게 돼 있죠. 활, 절, 배 이렇게 평성으로 제시되는 예. 밤, 말, 배 이것은 거성, 높은 소리. 1번은 평성, 2번은 고음, 높은 소리. 그 다음 3번은 외산, 밤, 말, 눈 이런 경우가 있어서
2의 3번 예는 우리가 제시된 부분에서 보면 상승에 해당되는 부분. 2의 4번은 뭐가 되는가? 2의 4번 부분은 우리가 이형보래 부분과 이형보래가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벌 하는 거 이형보래가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받침이 기역, 비읍, 디귿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입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1은 평성, 2는 거성, 3은 상성, 4는 입성. 그 입성이 되는 것은 입성은 뭐가 됩니까? 입성은 받침에서 기역, 비읍, 시옷 이렇게 될 때 기역이나 비읍, 시옷 또는 디귿 등이 되면 입성이다. 입성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형보래. 이형보래라는 말을 쓰는데 뭐냐면 한자음 리얼. 한자음 리얼로 끝날 때 한자음 리얼로 끝날 때 한자음 리얼이 있으니까 한자음 리얼로 끝날 때 이 부분에서 보면 거기에 여린 히읗을 더 붙여서 여린 히읗을 붙여서 빨리 끝나게 한다. 빨리 끝나게 한다. 발음이 빨리 끝나게 하는 겁니다. 입성의 요 받침에 기역, 비읍, 시옷이 있는 것도 뭐냐? 빨리 끝을 닿게 한다. 빨리 끝나게 한다. 이렇게 되면 밥, 각, 닷 이런 식으로 빨리 끝맺어 준다. 이런 경우에도 원래는 리얼 발음이 있으면 한자음에서 길게 소리 되는데 한자음 리얼로 끝날 때 여린이엇을 붙이면 빨리 끝나는 것. 그래서 벌 이런 식으로 빨리 끝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예가 있고 2번의 예가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 1, 2가 사용된 시기 및 비분제로문을 각각 밝히라 라고 해서 그 부분이 있었고 2의 경우 2의 비분제로문 현대국에서 비분제로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 중에 우리가 보면 입성은 앞서 이야기했죠. 입성은 기역, 비읍, 시옷으로 끝나는데 여기에서 입성은 따로 성조가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입성의 경우에는 기역, 비읍, 시옷으로 끝나면 점이 없으면 평성적 입성. 점이 없다. 평성적 입성이고 점이 하나이다. 거성적 입성이다. 점이 두 개이다. 이것은 상성적 입성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이걸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우리가 운소에 해당되는 것을 언제든지 묶어서 문제를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낸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위주로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이렇게 했을 때 평성의 경우에는 낮은 소리, 평성은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리 대비에 의하면 낮은 소리, 거성은 점이 하나, 한 개이고 높은 소리이다. 높은 소리. 상성은 점이 두 개입니다. 두 개이고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 그래서 원래는 사성이라고 했지만 성조로 보면 평평한 낮에는 높은 거성. 가장 기본 대립인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를 덧붙여서 이렇게 세 가지. 입성은 이런 부분과 관련이 없습니다. 입성은 뭐냐? 빨리 끝나는 소리가 입성이다. 빨리 끝나는 소리. 그래서 입성의 경우 빨리 끝나는 소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 바꿔 말하면 입성의 경우 우리가 첫 번째는 앞에서 말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형보래 한자음과 관련되는 것. 두 번째는
끝받침 기역, 비읍, 시옷, 디귿으로 되는 부분. 이런 걸 말했고, 이 부분 속에는 또 뭐냐? 입성은 점이 없다 하면 평성적 입성이다. 점이 한 개이다. 거성, 적 입성. 점이 두 개이다. 상성, 적 입성.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중세 국어에서는 비분절 어문이 앞서 여기에서 보듯이 높낮이. 중세에서는 고전을 표현하는 방법이 사성점. 고저 부분이 있었다. 이 시기에도 장단이 있었습니다. 이게 상성에 해당되는 부분. 앞에서 상성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뭐냐? 그 당시에도 장음이었습니다. 또 입성 중에 상성적 입성. 요 두 가지는 그 시기에 장음이었는데 이때는 장음 단음으로 별 의미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냐? 고저였다는 겁니다. 고저 언어였다. 이런 부분이 현대로 오면서 뭐가 되는가? 현대로 오면서 고저는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던 부분으로 상성과 상성적 입성, 상성이나 상성적 입성은 뭐가 되는가? 장음으로.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소리, 평성이나 평성적 입성, 거성이나 거성적 입성, 이런 부분들은 모두 뭐냐? 단음이 되었다. 그래서 현대 국어에는 현대 오면 이것은 뭐가 되는가? 앞에서 보았듯이 현대는 오늘날 장단이 남아있다. 장단 혹은 장음. 표현하는 것은 뭐냐? 점으로 이렇게, 장음은 길게 이렇게 표시를 하는 형태로, 중세도 상성이 점이 두 개였습니다. 점 두 개가 찍혀 있으면 뭐냐? 길게 발음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앞서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상성이나 상성적 입성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오늘날 장음이다. 그 다음 나머지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뭐다? 단음이다. 이렇게 중세와 현대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체 묶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좀 긴 내용인데 반드시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가와나를 텍스트상 호성의 맥락에서 학습할 때 작성 방법에 맞게 서술하시오. 가의 경우, 나의 경우 제시가 되었습니다. 시 설명을 생략하고 가의 기억, 나의 니은과 가장 유사한 의미를 지닌 행을 다른 작품에서 각각 찾아 제시하고 공통적인 의미를 밝힐 것. 가 부분에서 보면 가의 기억과 가장 유사한 부분,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여기 기침을 하다 하는 것은 저항을 하다, 살아있는 것을 알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기침을 하다 하니 저항을 하고 살아있는 것을 알리는 것.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해서 이 부분의 경우 기침을 하면서 살아있음을 알리고 드러내자, 바른 말을 하면서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에서는 먹구름이 깔리면 하늘의 꼭지에서 터지는 뇌성이 되어, 하늘의 꼭지에서 터지는 뇌성이 되다. 뇌성이 뭐냐?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알리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기침을 하자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하는 점. 그래서 뇌성이고 억압적인 독재 현실에 맞서서 저항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나의 니은과 유사하다. 먹구름이 깔린다 라고 할 때 먹구름, 암담한 현실에 해당됩니다. 암담한 현실에 해당되는 것. 니은과 가장 유사한 의미는 뭔가?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 거기에 보면 세부 내용 속에 마지막 년에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밤새도록, 이 밤새라는 게 뭐냐? 암담한 독재 현실 부분을 말합니다. 암담한 독재 현실, 억압적인 독재 현실 부분이다 하는 점. 두 번째, 가나의 시적 화자 및 청자를 각각 밝히고 그 차이로 인해 화자가 강조하는 의도의 차이를 드러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는 숨은 화자가 현상식 청자에게 청류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숨은 화자가 현상식 청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청자가 함께 독재에 대한 저항에 나설 것. 함께 하자. 뭐뭐 하자. 하자의 경우 청류니까 함께 하는 것이고, 나는 현상적 화자가 숨은 청자에게 평서형으로 이야기하며 독재에 대한 자신의 저항 의지, 당위성 등을 강조한다. 나는 혼자의 목소리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1번 방할림전 부분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방할림전. 이 작품이 우리가 여인과 여인이 결혼을 하는 그런 작품의 내용으로 제시가 되었다라고 했고, 그런데 이 부분의 경우에 이전에 EBS 교재에도 실리고 요즘은 가르치는 그런 작품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들었던 분은 익숙할 텐데 그렇지 않은 분은 이게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낯선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부분을 함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살펴보도록 하고, 가에 나타난 주인공의 태도에서 당대 여성의 삶을 벗어난 근대적인 요소도 가지. 그러니까 여인이 여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래서 남녀 평등하지 않은 세상에 문제의식을 지니고 남성의 옷을 입고 여성의 도리인 방적수선을 하지 않는다. 방적수선은 여인이 하는 일인데 그걸 하지 않는다. 또는 여성으로 살아가는 유모의 권유를 뿌리치고 남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부분을 하더라도 맞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이 과거를 보고 입신양명한다 하는 점. 이런 것도 역시 뭐가 되는가? 세부 내용 속에 여성의 삶을 벗어난 근대적인 의미의 내용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의 밑줄 친 기억 부분. 부인이 잠수하더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억 부분 원인을 제시하고 부인의 심리에 대해서 서술하라. 이건 조금 이 지문만으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걸 쉽게 알 수 있는데, 원래 방관주 즉 방할림이 영혜빈과 여인인 영혜빈과 혼인을 합니다.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해서 처음에는 둘 다 이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에 대해 문제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혜빈의 경우에 방관주가 여인임을 알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 방할림 방관주가 성공을 하고서는 자기 자신도 여인이면서 어느새 가부장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부장 행세를 해서 뭐냐면 자기도 여인인데 원래 아내와 약속했던 그분을 행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은 가부장이고 아내는 여인이고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잠수하더라는 속으로 웃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비웃음입니다. 처음에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비웃음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부인은 방할림이 임금에게 상을 받아 자신과 아들, 남성들만 나누고 같은 여자이면서도 다른 남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차별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결혼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부인은 남편의 행위에 대해 못마땅해 하면서 비웃음 혹은 냉소로 보인다. 남편이 자기 자신도 여인이면서도 가부장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비웃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설득하는 말하기에 대해 작성 방법에 맞게 서술하시오. 기적의 피부 미백 효과, 무슨 크림. 이렇게 해서 이건 광고문에 해당되는 부분. 광고문. 그리고 광고를 드러낼 때 보통 우리가 요즘을 보면 이렇게 말로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단순하게 그림으로 단순화시켜서 드러내는 부분으로 사진이나 그림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근데 여기 내용에서 위 자료를 통해 이성적 전략과 감성적 전략에 사용되는 단락을 밝히고 그 기능에 대해 설명하라. 이성적 전략, 감성적 전략.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세부 내용에서 보면 이성적 전략이라고 할 때 이성적 소구, 감성적 소구, 설득을 할 때 이성적 전략이다라고 할 때 주장에 대해 그 이유와 근거가 분명하다. 주장 플러스 이유 근거, 이게 분명할 때 이성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주장에 대해서 주장이나 아니면 내가 말하는 부분에 타당한 근거나 이유를 명확하게 지니고 있는 것. 두 번째는 연역이나 귀납이나 유추 등을 사용을 해서 내용을 전개할 때 이런 경우가 이성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성적이다. 인성적 하면 이 부분은 뭐냐? 주로 화자의 공신력, 말하는 사람의 공신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의 공신력에 해당되는 논의가 있다. 근데 여기는 이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감성적이다 라고 할 때 감성적, 감정적 이렇게 해서 감성적 동기, 감정적 동기, 감정에 의한 부분으로 감정적 동기. 이 감정적 동기에는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머라든지 성적이라는 것이라든지 온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다 하는 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드러낼 때 작자가 글을 쓸 때 앞부분에서는 화자 자신의 인성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뒤의 내용 속에서는 이러한 부분으로,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대체로 보면 감정적인 부분은 1,4단락이 감성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2,4단락은 주로 이성적인 부분에 의해 전개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여성의 뽀얀 피부는 첫인상에 남성의 눈길을 뜨겁게 사로잡습니다. 또 애써 마법을 배울 필요는 없다. 우리 크림은 바르기만 해도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세부 내용 속에 성적 소구라든지 이게 드러나고 마지막에 보면 나이가 들면서 점차 변해가는 피부,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당신은 국직을 의심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이제 공포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우 공포 소구. 그 다음에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처음 어머니의 가슴에 품고 바라보는 이런 경우에는 온정.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에 3, 4단락 속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2, 3단락 속에 이러한 내용으로 1, 4단락 속에서는 이걸 활용을 해서 내용을 잘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부분에서 문제, 이성적, 감성적 전략이 사용된 것은 뭔가? 1, 4단락은 감성, 2, 3단락은 이성. 설득을 할 때 이성적 소구는 화장품에 대해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설명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 과학, 근거 있는 설명, 논리. 감성적 소구는 화장품에 대해 공포 또는 호감의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여 감정에 호소하게 된다. 감성적 소구를 찾아 제시하라. 모두라고 했는데 감성적 소구, 예를 들어서 성적 소구 앞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남성의 눈길을 뜨겁게 사로잡는다. 그 마음을 애써 시간을 들여 배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 공공크림 바르기만 해도 되니까요. 이것은 유머, 나이가 들면서 국직을 의심받는 일이 생긴다. 공포, 온정, 사용한 당신의 피부,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처음 가슴에 품고 바라보던 그 어린 시절, 바로 온정, 따뜻한 정. 그 다음에 제목, 기적의 피부 미백 효과. 여기서는 환심을 사기 위한 소구, 상대의 환심을 기적이다,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러한 소구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도 이전에 우리가 보면 인성적인 부분, 화자의 공신력 부분이 2, 3년 전에 나왔습니다. 이성적 전략, 감성적 소구, 설득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특히 감정적 동기에 의한 부분, 이런 부분들 역시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루고 잠시 쉬었다가 B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